직원, 대리점주 및 낙농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 남양유업의 볼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해준다며 실험 결과를 부풀린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양유업이 여론의 문매를 맞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3년 대리 점주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으며 이른바 물량 떠넘기기로 물의를 빚는가 하면 인터넷 댓글 조작으로 경쟁 회사를 비방하다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죠. 불매운동 단골 기업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면서 한때 1조 3천억 원이 넘었던 연매출은 지난해 1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2000년대 초 혜성처럼 등장한 스파 브랜드 자라와 H&M은 최근 들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의류 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이들 브랜드들의 의류 생산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노동착취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외면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스파 브랜드들. 그렇다면 이들 기업들이 놓친 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요? 기업들은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극복하려 애썼습니다. 1998년 외환 위기 당시 삼성, 대우 등 많은 기업이 국민과 함께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기업들은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 봉사를 하고 기부와 기증을 해왔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고 나아가 이것은 사회 가치 경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착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착한 일은 이윤 추구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업들이 하는 착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윤을 얻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를 가리켜 우리는 기업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윤을 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마약상이나 불법 사금융이 대표적인 경우 소비자를 이롭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 존재의 목적인 이윤에는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 또한 함께 들어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업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경제 논리나 효율성보다 사회 공헌과 같이 의로운 일에 앞장서는 경우를 심심찮게 접하곤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착한 기업이라 부르죠. 그리고 이런 착한 기업이 내놓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열광하는 소비자들. 그렇다면 왜 착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질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닌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착한 기업이 더욱 번성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독려하려는 겁니다.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가, 또 사회 공헌이나 기부 활동을 열심히 하는가, 이러한 기업의 본질적인 업무 외에 이러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활동도 눈여겨보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착한 기업이다, 아닌 기업이다라는 개념을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서민식품을 대표하는 라면. 그 값을 수년째 동결하면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겠다고 선언한 식품회사 오뚜기가 갓뚜기로 불렸던 게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반면 이른바 갑질 기업이나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대해선 반발과 비난을 넘어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소비자의 눈밖에 난 이상 기업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해마다 많은 기업들이 CSR, CSV 경영을 한다며 착한 기업 이미지 심기에 분주한 이유 또한 그것이 곧
기업의 지속 가능성, 즉 기업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죠. MZ세대가 그 이전 세대보다 굉장히 공정성을 추구합니다. 투자를 하든 구매를 하든 기업의 어떤 윤리 수준이 수준 이하인 기업은 아웃돼요. 그 백인 경찰들이 그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는 시위를 해서 이제 그 시위를 오히려 나이키가 해주는 거죠. 나이키가 인권단체도 아니고 뭐 정부도 아닌데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나이키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최근 착한 기업을 구별짓는 잣대로 등장한 것이 바로 ESG 경영입니다. ESG는 환경을 뜻하는 영단어 인바이론먼트와 사회라는 뜻의 소셜, 지배구조를 가리키는 거버넌트의 머리글자들을 따온 말로 지난 2006년 처음 등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ESG 경영이란 탄소 제로와 같이 친환경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비롯한 사회공헌 활동과 더불어 법과 윤리에 어긋남 없는 경영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는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친환경과 사회적 활동, 투명 경영이라는 세 가지 잣대가 제시된 겁니다. 2020년 세계 최대 기관 투자사 블랙록을 운영하는 레리 핑크 회장은 전 세계 거대 기업 경영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 책임 경영을 열심히 하지 않는 기업,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편지 한 장으로부터 ESG 경영이라는 말은 기업들의 최대 화두가 되었습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ESG 경영 실천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2020년 그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 CEO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투자를 고려할 때 핵심 요소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겠다며 당장 기후변화 대응 방안부터 공시해달라는 메시지였죠. 기후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일종의 경고장을 보낸 셈입니다. 이 같은 레리 핑크 회장의 선언에 기업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맥킨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경영진과 투자 전문가 가운데 무려 83%가 ESG 경영이 주주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답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는 소비자는 말할 것도 없고 환경과 사회, 윤리를 외면하는 기업은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건가? 고객 가치 창출이에요. 고객을 얼마나 더 생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다음에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고객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그 초점이 고객을 둘러싼 환경까지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ESG 경영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의 개별 기업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 오늘날 기업들이 촘촘한 그물망처럼 가치 사슬로 맺어진 이상 협력회사나 납품회사 또한 ESG 경영 실천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애플의 ESG 경영을 평가할 때 애플 자체의 ESG 경영뿐만 아니라 애플에 공급한 업체들의 ESG 경영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애플이 협력업체들한테 ESG 경영과 관련된 기준들을 세워주고 그 기준대로 잘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평가해서 잘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기업으로부터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ESG 경영에 국내 기업들 또한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2020년 9월 ESG를 그룹 가치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였고 약 2달 뒤 구체적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리뉴어블 100%에 동참하기로 한 것. 리뉴어블 100%란 오는 2050년까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100%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자는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캠페인으로 국내 기업들 중에선 SK가 처음으로 가입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SK를 필두로 배터리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 한화 솔루션과 아모레 퍼시픽, LS 전선 등 국내 기업들이 리뉴어블 100%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업은 단순히 돈을 잘 벌어 경제적 가치만 만들어내던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고객, 사회,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사회와의 공감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라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ESG는 이러한 사회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자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기업들의 ESG 경영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ESG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단순히 기업 규제로 여길 게 아니라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필요 조건이 바로 ESG라는 사실을 구성원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 이러한 의미에서 포스코는 내부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와 ESG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 기업 가운데 한 곳입니다.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올 수 있도록 조직을 먼저 만들었고요. 이런 조직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에게 기업 시민과 ESG 경영의 필요성들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교육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노력들을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탈탄소 시대라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특히 철강 산업은 그 어떤 업종보다 급격한 체질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실. 포스코는 수소 산업 진출과 제로에너지 도시 등 성장 동력 발굴에 안간힘을 쏟는가 하면 오래전부터 바다속 저탄소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0년 철강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인 철강 슬래그를 재료로 한 인공어초 트리톤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를 저감하고 또 오염물질 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바다숲 사업이라고 해서 철강 부산물인 슬래그를 시멘트 그리고 플라스틱과 합해서 바다에 인공오초를 해서 바다 속의 생태계를 부활시키는. 또한 포스코는 ESG 경영이 떠오르기 전 이미 기업 시민이라는 경영 이념을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기업의 시민과 같은 인격을 부여하여 공존과 공생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사회 발전의 미랄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포스코는 기업 시민이라는 어떤 큰 우산 하에서 ESG를 추구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저탄소 사회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 수소하는 제철 기술을 철강 협회 차원에서 이제 개발하는 뭐 그런 게 있고요. 소셜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같이 이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반 성장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는 ESG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ESG 경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려진 페트병이나 바닷속 폐어망을 수거해 원사로 만드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효성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인데요. 바다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폐어구를 옷감으로 재탄생시키는 그야말로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효성은 2008년도부터 그 버려지는 페트병을 수거해서 리사이클 원사를 만들었고요. 2019년부터 저희가 제주도, 서울에서부터 별도로 버려지는 투명 페트병을 수거해서 장섬유용 옷에 사용되는 리사이클 원사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오늘날 지구를 병들게 했다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지만 그런 지구의 모습을 원래대로 되돌릴 가능성 역시 어쩌면 과학기술에서 찾아야 하는 건지도 모를 일입니다. 효성이 개발한 첨단 신소재이자 수소 경제를 구현할 핵심 소재로 불리는 탄소 섬유 또한
강철보다 가볍지만 내구성과 강도는 훨씬 더 뛰어나다는 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섬유는 수소 경제의 메인인 수소차의 연료 탱크 보강제로 사용됩니다. 수소차는 수소 분자를 압축해서 연료 탱크에 주입하게 되는데 고압의 수소 분자를 잘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연료 탱크를 만들어야 안전성이 유지됩니다. 효성은 오는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탄소 섬유를 연간 2만 4천 톤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SG 경영이란 변화의 물결을 사업 기회로 삼는 것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특이한 건 가구의 재료가 나무가 아닌 종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을 겪으면서 도쿄올림픽에서 또 ESG가 화두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로 웨이스트 하는 올림픽을 열자 해서 침대 또한 종이로 해서 침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종이로 해서 침대가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종이로 만든 책꽂이부터 서랍용 상자, 심지어 종이 침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이 가구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잦은 이사와 1인 가구 증가로 버려지는 가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소식이 안타까워 시작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그 가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재가 MDF라던가 나무, 합판, PB 이런 파티클 보드 그런 소재들이 한번 사용되고 폐기되었을 때 매립되거나 소각 그 두 가지 방법들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종이는 현재도 70% 이상이 재활용이 되고 있고 땅에 묻었을 때도 2년에서 3년이면은 생분해가 가능한 소재거든요. 종이 가구라고 하지만 견고함은 나무 가구 못지 않습니다. 일반 종이와 달리 특수 처리가 더 있어 침대의 경우 성인 남자 2명이 올라가 뛰어도 끄떡없다고 하는데요. 종이 가구 조립에 쓰는 부자재 또한 버려진 페트병 뚜껑을 모아 만든 재활용 플라스틱이라는 점도 주목할 점. 최근 종이 가구의 효율성을 알아보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연매출 또한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윤 추구 이상으로 중요시하는 이른바 소셜 벤처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를 가공하는 이 기업은 직원 150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오직 하나, 남보다 잘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요. 자폐층을 앓는 탓에 사회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어도 정확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데이터 가공 업무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비록 청각장애를 안고 있어도 타인보다 예민한 시각 덕에 데이터 수집에 강점을 보이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다름을 핑계로 구분을 짓기보단 직원의 적성과 재능을 발굴해 업무를 분담하고 있었습니다. 직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찾다 보니까 발달장애 분들 중에서 자폐장애 분들이 굉장히 그분들의 강점을 활용해서 굉장히 세밀하고 품질 높게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고용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포용적 고용이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차별 없이 고용하고 또 그분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투명한 의사결정과 법과 윤리에 근거한 지배구조를 강조하는 거버넌트. G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E와 S, 즉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가치 경영을 결정지을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G가 바로 서지 않는 한 E나 S 또한 제대로 실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 기업의 대주주의 이해관계만 반영하지 말고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주주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라라는 게 이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인 거죠. 특히 오늘날 기업 지배구조는 수평적 소통과 다양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줄 이사를 선임하는 집중투표제나 주주의 의견을 보다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 도입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여성이나 외국인 임원 발탁처럼
의사결정 구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 역시 기업의 미래 전망을 밝힐 중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구가 처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과 실력이 있는 기술이 있는 그런 뭐 사람들의 모임은 기업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이제 ESG는 기업 경영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기업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ESG 각 요소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에 두고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SG 경영,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는 만큼 투명한 경영에 대한 요구 역시 늘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보다 많은 착한 기업들을 낳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안목과 선택 역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 지구 차원에서 공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부단히 실천해 가야 할 때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상기후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류는 생존의 방식을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효율만을 좇아 자연을 착취하고 홀로 독식했던 과거의 방식의 한계를 느끼며 나와 너, 우리 모두는 공생과 공존을 위해 새롭게 행동하길 촉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친환경과 사회적 가치 실현,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의 ESG 경영 실천은 현재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을 향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